다 같이 읽어 보시죠. 자활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일표로 제누항을 인불감기원을 회하는 불객이라 하니 현재라 회하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하구나, 훌륭하구나, 안회여. 그 논어 전편에 줄기차게 칭찬한 제자는 요 안회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뭐 안회를 편애했다 뭐 이런 그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는 공부 잘하는 제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공부 안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녀를 왜 좋아하느냐, 자기 이 혈통을 이어가는, 자기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제자는 자기의 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보다 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제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제 도를 제일 많이 터득하고 있는 제자가 안회니까 안회를 극진히 좋아하는데요. 훌륭하구나 안회여. 일단사 일표음.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락입니다. 단. 이것이 그 대이죠. 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을 그 대나무로 만든 거 우리도 봤습니다. 대를 이렇게 얇게 어떻게 하나 얇게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얽어 가지고 또 뚜껑도 만들고, 그것이 도시락입니다. 거기다 담으면 뭐 잘 쉬지도 않고 좋다고 하는데 이제 양이 굉장히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것이 도시락입니다. 한 도시락에 밥 한 도시락. 요 표는 바가지죠. 한 바가지에 마실 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엄청 가난해가지고 뭐 반찬도 없고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뭐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에도 못 살고 누추한 거리에, 요새 같으면 이제 판잣집에 뭐 이런 달동네 이런 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그 걱정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아내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먹을 거 없이 변변한 집도 없이 살았는데도 행복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다. 그래서 훌륭하구나 안해요. 그 오늘날 사람은 옛날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데 오늘날은 더 심합니다. 그렇게 못 살죠. 왜 그렇게 돼버릴까요? 기준이, 오늘날 사람의 가치 기준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니까요. 이렇게 살면 최고로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행하게는 못 산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인데, 안회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이 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너고 이건 그 사람이고 이건 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몸에 따라서 몸이 잘 생기고 큼직하고 힘이 세고 이러면 이제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몸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면 또 그 행복하다 이렇게 평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개체로 나누어 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나무가 이렇게
한 나무에 잎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잎과 이 잎과 이 잎과 이 잎이 서로 경쟁하고 뽐내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이 뿌리를 알고 뿌리의 뜻으로 뿌리의 마음으로 산다면 남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잎 하나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해도 이것은 잎이 아니고 뿌리이기 때문에요. 뿌리는 전체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잎도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잎은 자기가 잎인 줄 알면 이것이 자기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 잎이 이 잎보다가 뿌리로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거대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은 하늘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하늘입니다. 이 몸이 전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존재가 자기의 전체니까요. 이 우주 전체가 자기의 몸이고 우주의 전체 마음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몸이 조그만하고 볼품없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초월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먹을 게 없던 뭐 좀 옷이 남루하던 이런 데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어릴 때 제일 못 견디는 게 이제 배고픔인데요. 배고프면 막 난동을 부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누님이 밥을 하는데 배고픈데 밥이 안 돼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요. 또 뭐 먹기 싫은 걸 만들면 막 수제비 이런 거 싫은데 그런 걸 또 만들면 막 난동 부리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에 대해서 인내력이 없었죠. 그건 젊을 때도 그런 게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걸 읽고 난 뒤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배고프면 고프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뭐 심지어는 한 끼 굶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몸에 끌려가는 마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옷도 대충 입고요. 뭐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예? 연세 들면 다 그렇게 되나요? 그럼 나이 때문인가? 인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때 그 마음이 정말 하는 마음이 겁니다. 그럴까요? 배고픈도 해죠. 그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지낼 수는 없는. 근데 유독 좀 더 제가 별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행을 갔는데요. 우리 거기서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이제 담임생이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이 있고 이래서 여행을 가자 이래서 부산, 경주, 대구 이렇게 갔는데요. 시사가 됐는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담임한테 제가 배고픈데 왜 걸어가냐고 밥을 먹어야 되지 막. 그게 이제 거기서 이 항의를 심하게 해가지고요. 담임 선생님이 얼른 도시락 하나 사와가지고 니부터 먹어라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가다가 말고 도시락을 까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못 먹었죠. 그걸 담임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장면이 혼자 밥 먹는 게 있어요, 사진에. 한심한 거죠, 담임이 봤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참을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배고프고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아마 이것도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이런 거 읽고 이러다 보니까 참 옹졸했구나, 과거에. 그 몸에 끌려다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초연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분이. 그렇죠. 성질도 너무 급하고요. 엄청나게 급해가지고 그 어릴 때는 제가 하고 싶은데 누가 말리지 않습니까? 3살 때 요럴 때 그러면 성질이 너무 급하니까 기절을 해버립니다. 까무러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동네 부친이 좀 힘도 세고 좀 무섭고 이러니까 다른 형들이나 동네 사람이 싫은 걸 억지로 뭘 못하게 하면 꾸짖 던지려면 딱
죽어버리니까요. 온 동네에서 저한테 아무도 잔소리를 못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말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클 때 보면 인간도 아니지 뭐 지 맘대로 하고요. 아주 희한하게 그랬습니다. 그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길 간 사람이 딱 싫은데 요만하니까 아 귀엽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딱 죽어버립니다.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성질이 급합니까? 조금 급한 편인데 그 외손자 하나가 저를 똑 닮았어요. 식성까지 모든 게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유아원에 갔는데 지멋대로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 선생이 막 때리고 이래 놓으니까 까무러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그게 신문에 저 언론에 났습니다. 그 우리 애 때문은 아니겠는데 이제 많이 그 때리는 애들을 어린 애들 많이 때리는 유아원이라고 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얘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저도 그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엄청 얻어터지겠죠. 지 맘대로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초연해졌는데 아마 이런 공부가 좀 반성이 됩니다. 이거. 예.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못 살아도 마음이 행복한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아니고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 배고플 때 못 참거든요. 아 그게 더 심하고요. 당뇨는 배가 지나면은 땀이 심하게. 나고 다리 힘도 없고 하면서 놀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아무리 저걸 알아도 수련을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정도 차이는 좀 있겠죠. 정도 차이는.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 영양실조 아닌가 싶어요. 예. 31살인가 뭐 그때쯤 죽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엄청 낙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회에 저술도 없고 사상도 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염구우알 비불열 자지도 이연만은 역부족야로이다. 자활 역부족자는 중도의 폐하나니 금여회기로다. 예. 염구가 염구라는 제자가 말을 하는데요. 비불열 자지도 저는 선생님의 도를 선생님의 그 학문의 길을 불열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다. 선생님의 길을 도를 삶의 방식을 좋아하지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다. 선생님 하시는 거 그 학문의 내용 또 이런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합니다. 저는 힘이 부족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선생님 공부를 저는 열심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좋긴 하지만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힘이 부족한 자는 좋긴 한데 힘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힘이 부족하면 중도에 넘어지지. 좋으면 일단 가고 본다. 끝까지 가든 못 가든. 근데 너는 지금 가기도 전에 너는 획은 금을 걷는 겁니다. 금을 그었다. 뭘 그었냐? 이 길이 이제 도 닦는 길이다. 학문의 길이다. 그러면 이 길이 너무 좋으면 가다가 여기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갈 텐데 너는 미리 여기서 이 길은 안 가. 이렇게 안 간다고 여기서 금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금을 그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의 말씀 참 좋긴 한데요. 저는 하기 싫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미리 핑계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자한편 제일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산앵두나무 꽃이여 펄럭펄럭 나부끼는구나. 봄날에 산앵두나무가 그 핑크빛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봄날에 핑크빛 꽃을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 앵두나무 꽃을 보고 시를 읊었는데요. 산앵두나무 꽃이여 펄럭펄럭 나부끼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님 생각이 난다는 거죠. 너무나 그대를 사랑하지만 그대의 집이 너무 멀구나. 나도 그대를 몹시 사랑하는데 집이 멀어. 그러니까 좀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이죠. 안 간다는 말이죠.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사랑 안 하는 거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요. 생각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지. 진짜 사랑한다면 어찌 멀다는 게 있겠냐. 지구 끝이라도 간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러니까 핑계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핑계 대지 마라. 이 길이, 학문의 길이 정말 좋으면 가다가 쓰러질 한이 있어도 가는 거다. 근데 너는 가보지도 않고 이미 안 간다고 작정을 하느냐. 네. 다시 또 읽어보죠. 자위 자활 여위 군자유요 무위 소인유하라. 이 유자를 우리는 이제 선비유 이렇게 우리 그 훈을 다는데요. 선비. 그 선비가 이제 사도 선비고 유도 선비인데 그 공자는 선비 중에 둘로 분류를 합니다.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고 소인 같은 선비가 되지 마라. 그럼 똑같은 선비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후대도 그 우리가 이제 서당 다니고 향교 다니고 서원 다니고 이러면 이제 선비죠. 근데 서원에 다니는 선비 중에 그 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당에 서원에 왜 가느냐? 노는맹자 사서삼경 왜 읽느냐? 그 목표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선비가 있고 또 한 선비는 도를 얻으려고 진리를 얻으려고 다니는 선비가 있습니다. 이 두 선비 중에 후자가 군자다운 선비고 전자가 소인 같은 선비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학원 학생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왜 쓰느냐? 교수 되려고 쓰는 사람이 있고요. 대학원생 중에 자기는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서 논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수가 더 많으냐? 그 교수 되려고 그 논문 쓰는 쪽이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인유는요, 옛날에는 과거 시험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잘 쓰는데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계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을 쓰는 기계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정치를 하고 또 학자가 되고 이러면 똑같은 자기 같은 사람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군자다운 이런 제자가 들어가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대학에서 논어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학생들이
논어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고 이러면 어떤 선생들은 왜 그렇게 읽느냐 바보처럼. 그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컨대 공자의 인사상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 논어 전체에서 인자 뽑아가지고요. 쭉 뽑아가지고 그것만 분석하면 되지. 뭐 허술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목표가 논문을 쓰는 데 있고 논문 써서 뭐 하느냐 교수 되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인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논어를 샅샅이 읽어서 전체를 이해하면 그 전체에서 이제 풍겨지는 그 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잎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잎들에 대한 설명을 공자가 해놨다고 하면 이 공자의 말씀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요거 읽으면서 이 말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뿌리에 있거든요. 공자의 말은 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잎도 뿌리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의 말씀이 다 인의 표현이라고요. 인이 뿌리라고 한다면 효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인이고, 뭐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걸어가라, 이게 다 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방식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인자로 설명된 것만 뽑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분석하면요, 뿌리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이라는 게 표피적인 것으로만 정리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잎은 그 당시에만 피어 있는 건데요, 이 뿌리는 영원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잎은 오늘날의 환경에 맞게 따로 피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알면 이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자의 이 논어도 전체를 차근차근 깊이 있게 읽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본질을, 한마음을, 하늘마음을 터득하면 그건 오늘날 사람한테도 다 공통적으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저를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좀 자기 자랑으로 비춰질까봐 참 우려가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이미 뭐 인생 폐인이 다 돼가지고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이런 이제 그런 삶이 됐다 보니까 이 세상에 뭐 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저 사람 사귀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냥 공부하는 것도 없는,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표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여자친구 하나 없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선배들 선생들이 다 쟤는 저래 갖고는 밥 먹고 못 산다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학년쯤 되니까 이런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들림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묵묵하게 자기 갈 길을 가니까 조금 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아마 그게 좀 믿음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때부터는 좀 일이 잘 풀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나는 이거 해가지고 빨리 박사 받아서 빨리 선생이 돼야지 뭐 이런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노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맹자 읽으니까 더 좋고요. 이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니까 결과가 잘 되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아마 공자도 그런 거를 이렇게 꿰뚫어 보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은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저한테 무조건 그냥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자가 그 군자유가 돼야지 소인유는 되지 마라. 그것을 이제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공자한테 배우는 사람조차도 취직하려고 오는 제자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취직 목적으로 일단 경제과 왜 갔냐? 취직 잘 되니까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애초부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학이라는 건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취직을 위한 하나의 학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찾아요? 예? 유하고 사업은 어떻게 찾아요? 거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자는 이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중에서 요 숫자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수요 공급할 때 수요는 그 필요한 거고 공급은 이제 거기에 대주는 건데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런 건데 선비는 이것이 또 여기 선비인데요. 요거는 어떤 뜻인가? 요것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텐데 옛날에는 이거를 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 칼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선비사자가 무사입니다. 무사.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 그러면 무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우리도 아마 사관학교 이런 게 이사자겠죠. 이사자. 근데 이 무사가 아니고 문사가 되면서 아마 선비라는 뜻이 들어갔겠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선비는 이 유자를 썼겠죠. 꼭 필요한 사람. 예. 이것도 또 좀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위 무성제르니 자왈여 득이는 이오와 왈유 담대 멸명자하니 행부류경하며 비공사얻은 미상지 은지시랴니이다. 자유가 무성에 요새 같으면 이제 무성이라는 군의 군수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무성이라는 곳에 군수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얻는 겁니다. 인사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너는 사람을 얻었느냐? 그래서 이 자유가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길을 가는데요. 지름길을 가지 않습니다. 말미암을 율자는 지름길로 통해 가지 않습니다. 비공사, 공적인 일이 아니면요. 은은 자기 이름입니다. 은의 집에, 내 집에 오지 않습니다. 온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일 아니고는요. 이것이 이제 그 담대멸명에 대한 평가인데 저도 이거 읽고 좀 아무래도 변화가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없어졌는데 전에 성균관 대학에 이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여기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심었는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요. 길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잔디밭인데 이쪽에 길이 밟혀가지고요. 잔디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리로 다녔다고요.
근데 요게 욕심이 있으니까 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디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데 그런 사람 잘 없는데요. 이걸 보니까 요 지름길로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욕심이다. 그래서 굳이 잔디를 밟아가지고 그 잔디 못 살게 하고 내 좀 더 빨리 가려고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논을 읽고 전 이리로 다녔다고요. 이거. 그리고 공식적인 일이 아닌데 집에 찾아간다. 이거는 아첨하는 거고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이런 논어 뭐 이런 다 무사이기 전에 그 학자고 선비고 시인이고 그렇습니다. 예, 장군 이전에요. 그래서 그 문헌비고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율곡 선생이 길을 가는데요. 그 흐름한 길가 집에서 글을 읽는 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범상치 않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누구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서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라고 해라.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 율곡 선생이 병조 판서인가 뭐 그랬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둘 다 성이 같아요. 덕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공식적인 일이 아닌데 특히 종친을 찾아가는 것은 또 잘 돼 있는 종친을 찾아가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율곡생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만나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서해 유성룡생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고 전쟁이 나고 이럴 때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이아무개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장군으로 그걸 써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공식적인 일이 아닌데 특히 종친한테 가는 건 이제 부탁하러 가는 거거든요. 청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청탁하러 안 갔고 인사 갔다. 그 자체가 이미 한번 인사하는 것도 이미 청탁의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옛날에는 좀 그런 걸 이제 꺼렸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또 한번 읽어 보시죠. 예. 자왈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기마왈 비감 후야라 마부지냐라 하니라. 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 벌은이게 친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치는 거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친다는 벌자가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맹지반은 자랑을 하지 않았다. 분이 전, 달아날 분자입니다. 저는 꼴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성이 있는데 성 속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이제 적들은 여기에 있었고요. 군사들이 이 공격을 하러 이렇게 나왔다가 이 적들한테 밀린 겁니다. 밀려서 이제 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맹지반이 제일 마지막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망간 것은요. 가장 용감한 거죠. 끝까지 싸우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거죠. 장군으로서는. 용감하고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들어온 장군은 뭐가 돼버리나요?
맹집안보다 먼저 들어온 장군, 비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훌륭했지만 다른 사람을 비겁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경우에 미움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맹집안이 야, 이 비겁자들을 한마디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그만 죽습니다. 비겁한 장군들이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용감하다고 상을 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비겁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맹집안이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냥 가만히만 두라도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요,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제가 IQ가 210이다 이러면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제가요 IQ 테스트 하니까 210이 나왔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없으면 다 머리 좋은데요, 제가 있음으로 해서 다 돌대가리로 바뀝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수하다는 것은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굉장히 잘생겼다 이러면요, 다른 사람을 못생긴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 기분 나쁜 존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 IQ 210이 됐던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거요, 그때 기계가 고장이래요. 한마디 하면 돼.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또 뭐 일찍 와가지고 여기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사겠다. 그 훌륭하고 잘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훌륭한 일은 늦게 온 사람들한테 다 미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맹집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나중에 들어오면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성문으로 들어가면서요,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말에다가 채찍을 때립니다. 말을 때리면서 말을 합니다. 감히 내가 뒤처지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내가 꼴찌 오려고 한 게 아닌데 이놈의 말이 부진 못 달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말이 왜 이렇게 느려 이러면입니다. 그러면 앞에 온 장군들이 다 비겁자 아닌 걸로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훌륭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뭐 회사에 갔을 때 자기가 뭐 남들보다 승진을 먼저 한다든가 뭐 이럴 때도 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 적들한테 적이 안 되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이 장군입니다. 남이 장군. 27의 병조 판서가 됐습니다. 예. 27의 국방장관에다 이거는 뭐 선배들 전부 배 아파 못 견딥니다. 그런데 시를 어마어마하게 이 시를 지어버렸습니다. 예. 그 시 유명하죠. 백두산성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 예. 후세 남아이식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 남자 20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 누가 대장부라고 하겠냐. 나머지 장군 다 졸장부 만들었잖아요. 28살에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남이 장군 같은 사람이 오래 살면서 큰 역할을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안 되는데요. 참 아깝습니다, 그런 거. 예. 이 맹집안 이거 읽어보고 생각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절은 좀
공자가 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좀 한탄스러운 그런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활불효 축타지영이며 이유 송조짐이면 나노면어 금지세의니라. 금지세는 이제 공자 당시에 그 세상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혼란한 세상입니다. 춘추시대. 지금이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윤리 도덕이 더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그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이 잘생긴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출세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인데요.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축타지영. 축타가 이 말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축관인 타의 말재주, 말 잘할 영자입니다. 그런 말재주 또는 송조 같은 아름다운 얼굴. 이 송조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공자 조인데요. 미남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조 같은 그런 미남 얼굴, 그런 것이 있지 않다면 축타 같은 그런 말재주가 있지 않고, 또 이 불자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여기까지 요 불자가 걸리니까 송조 같은 미모를 갖고 있지 않다면 불자는 요거 두 개 다 부정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면하기 어렵다. 뭐 어디 걸려들거나 어디 뭐 잘못 비판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말을 잘하거나 잘생기거나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출세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좀 한탄스러운 말씀입니다. 요새 꼭 이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남녀 할 것 없이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얼굴이다.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둘째 예뻐야 된다. 셋째는 뭐예요? 예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예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대요. 못된 건 용서한답니다. 못생긴 건 용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온통 얼굴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죠. 자활수능부추로 출불유호리요마는 하마규사도야이요. 누구든 문을 말미암지 않겠느냐. 누군들 나갈 때 문을 통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이 길을 통하지 않느냐. 문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사람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죠.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길을 갈 때도 길로 다녀야 됩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인간이 실천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다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의 도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없어졌다. 오늘날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인간의 도리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도 없습니다.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돈 잘 버는 방법, 경영학, 경제학. 근데 돈을 어떻게 잘 벌어야 되느냐? 법을 지키면서 잘 벌어야 된다. 그래서 법학이 나오고요. 정치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온통 이기는 방법, 법에 안 걸리고 이기는 방법, 이런 데를 치중을 합니다. 인간의 도리가 뭐냐? 양보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도 많이 인용이 되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왈 질승 문적 야요 문승질적 산이 문질 빈빈 연우 군자니라. 요거는 뒤에 그 인자 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설명을 이해하면 훨씬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한데요. 마음은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몸은 몸가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마음은 그 훌륭한 하늘 마음 이런 거 없이 욕심을 그 가지고 있으면서 몸가짐이 깔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문이라고 하고요. 마음가짐을 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탕이고 이거는 외모죠. 외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아주 그 인자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몸가짐이 시원찮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 그런 것을 질성문이라고 합니다. 마음 바탕이 마음가짐이 몸가짐을 앞선다. 몸가짐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 몸가짐은 좀 그 세련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좋아. 이런 사람을 촌스럽다 그럽니다. 요 야자가 덜야, 시골, 좀 시골 사람의 모습이죠. 촌스럽다. 그런데 요 문은 드러난 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문이 밖으로 드러난 몸가짐입니다. 몸가짐은 깔끔한데 마음 바탕은 시원찮다. 그래서 이것은 문이 질을 앞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치스럽다, 호화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질을 더 중시하고요. 대표로 일본인들은 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지 이것도 아니고요. 서로 합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 드러난 그 몸가짐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마셔도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그걸 다 도라고 해가지고 또 그냥 아주 격식을 차려가지고 요 몸가짐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글씨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글씨는요. 근데 서도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도자를 갖다 붙여서 그 서단이 굉장히 엄격한 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게 이제 내용보다 사가,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이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가짐을 중요하다 보니까 대충 써 뭐 이러고요. 차도 대충 마셔 뭐 그거 마시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마시다 보면 몸가짐이 좀 촌스러워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마음도 하늘 마음을 가지고 몸가짐도 그 아주 세련된 이것이 가장 온전한 삶의 방법이죠. 그것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과 질이 빈빈한 연후에 빈은 어울릴 빈자인데요. 문과 질이 다 갖추어져서 잘 조화되고 어울려야 군자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양심만 있으면 됐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 되면 됐잖아. 그 정도는 봐주라 뭐 이러는데요. 그것도 안 되고 격식은 너무나 잘 갖추어졌는데 속이 문제 있다. 그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맹자는 이쪽을 강조합니다. 순자는 이쪽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갈라지는데요. 공자는 이걸 다 아우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왈 인지 생야 지기니 망지 생야는 행이면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정직이다. 정직이다. 요새는 뭐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공부 잘해야 잘 산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야 잘 산다. 그것도 아니고요. 뭐 수단이 좋아야 된다. 사교성이 좋아야 된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고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무기는 정직이라는 거죠. 망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은 못 살게 돼 있는데 속인 사람도 살고 있더라 지금. 그건 어떻게 그러냐. 요 행이 안 죽고 면하고 있는 거다. 그는 살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잘 돼 있는 사람이 거짓말 더 하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잘 돼 있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아마 어릴 때는 그래도 거짓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야 거기까지 갑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될수록 거짓말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잘 되면은 욕심이 생겨요. 되게 실험을 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컨대 우리 여기서 이제 공금을 얼마 꺼내가지고 그 복권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제 뭐 로또 복권 이런 거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1등 당첨이 되면 한 30억짜리 당첨되면 우리 태계학연구원에 15억을 기부하는 걸로 하자. 사인 다 약속합니다. 예. 왜 약속할까요? 15억 기부해도 15억이 내 거 아닙니까? 15억만 있어도 뭐 대만족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딱 봤더니 30억이 됐다고요. 30억이 내 돈 아닙니까? 10억을 못 내놔요. 마음이 바뀝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혹시 당첨된 사람 있나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면 그걸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짓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살아가는 무기는 정직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면 그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빠른 사람, 약사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게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시골 살아보면 이게 증명이 됩니다. 제가 살던 곳도 산골인데요.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여기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몇 집 안 됩니다. 뭐 한 20집, 30집 미만인데요. 요 한 집 한 집의 역사를 다 압니다. 5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옆집이 이 동네 사람 다 아는데요. 어느 집이라면 그 할아버지를 알거든요. 그 아버지 압니다. 그 사람 이제 우리 그 친구 알고요. 지금은 친구 아들 알고 손자까지 압니다. 5대를 다 알죠. 그래서 한 동네 5대의 역사를 다 아는데요. 우리 어릴 때 그 할아버지들 평이 있습니다. 참 정직하고 솔직하고 인심이 좋고 이런 할아버지. 또 그 할머니. 또 그 반대로 아주 고약한 이런 사람. 그런데 고약한 사람이 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옆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자기가 돈 빌려줬다는 게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돈 받아내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많고 이런데 그 아들 보고 그 이제 손자 보고 정손자 보고 고손자 보면요. 그게 오차 없이 딱 들어맞습니다. 예, 희한합니다. 인심이 좋고 정직하고 이랬던 사람은 쭉 잘 되고요. 그 반대는 망가져 가더라고요. 그것은 철칙인 것 같아요. 예. 조금의 오차가 없이. 그래서 이 공자가 사람 사는 무기는 정직이다. 예. 아, 이건 철칙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골 살아봐야 그걸 아는데요. 도시에서는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옆집이 뭐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확실히 이것은 공자의 이 말씀은 예외가 없구나. 예. 그래서 우리 부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가 잘해라. 예. 인심을 써야지. 부모 인심이
자녀의 걸음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자녀들 걸음은 부모의 인심 쓰는 거다. 뭐 이렇게요. 이것도 맞아 읽어버릴까요? 시간이 조금 아리송한데. 자왈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락지자니라. 지호락이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아는 거,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논어 읽는 건 정말 중요해. 여기 엄청난 이 진리가 있어. 그걸 아는 거, 그것도 모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가 논어 읽는 거를 좋아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는 자기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이게 몸을 움직이는 힘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건 가슴으로 좋아하는 거죠. 몸이 따라갑니다, 이제.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게 이제 더 차원이 높은데요.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지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건 아는 거고요.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 즐기면서 하는 거. 그래서 누가 성공하느냐?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데, 박효남이라고 힐튼 호텔 주방장인데요. 40대에 상무가 되고 엄청 출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9시, 10시 출근이면 8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방 청소하고 식자재 다듬고, 그러면 월급 더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2시간이나 더 일찍 오나요? 좋아서 그렇습니다. 즐겁거든요. 그 사람 못 당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요리 경연대회에서요, 상을 아주 독차지하고 상을 엄청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대 호텔 주방장이 되니까 엄청나게 출세했죠. 차도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게. 하나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죠. 자왈 중인이 쌍은 가이어 상냐은이와 중인이 하는 불가이어 상냐니라. 예. 중간쯤 사람을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면 중간쯤 되는 사람에서 잘라가지고 그 이상은, 중인 이상은 형이상학적인 거, 진리에 심오한 내용을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중인 이하는요, 중간쯤 되는 사람에서 그 아래는 형이상학적인 거, 진리에 심오한 내용, 그런 거를 말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미천한 사람은 철학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오죠. 예.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미물도 아무리 시원찮은 인간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맹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도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학에도 나오고요.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수련해서 명명덕해서 진리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공자는 중간쯤 되는 사람 그 이상은 심오한 말을 해도 되는데 그 이하는 심오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말을 해버렸을까요? 그러면 중간 이하의 사람은 다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인가?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수준이 이쪽쯤 돼 있는데, 여기쯤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수준을 이야기하면 헛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바둑을 두면 바둑에 급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둑 급수가 쭉 있는데요. 이 하수한테 이 고수의 수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고수의 수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거는 헛짓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질문할 때는 이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죠. 요 수준을 말합니다. 요 사람한테는 요 수준을 말해주죠. 여기까지 가도록. 그러면 헛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한테 꼭 필요한 말이 되는 거죠. 요 사람한테는 요 이야기를 하고 요 사람한테는 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자의 그 뛰어난 점인데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상대의 급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사람도 급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도.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해도 급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뭐 아주 뭐 영의정까지 해도 아주 하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때 보면 하수가 고수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두는데 손자가 고수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긴장합니다. 손자한테 바둑 두면서요. 그거는 바둑의 급수인데요. 사람에게도 급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제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는데 거지가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이야기로 그 누군가의 그 로마 황제가 거지한테 고개 숙이는 겁니다. 디오게네스라고 이제 거지가 통 속에 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찾아갔어요. 근데 인간의 급수는 그 거지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햇빛을 가리지 마세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마주했을 때 모든 조건을 떠나서 인간의 급수에 따라서요. 이제 급수가 높으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골에 곳곳에 이름도 없고 그냥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도 급수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 같지 않고 인간에게 급수가 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이 고상한 이야기를 말하면 그거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게 모욕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참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이 급수가 욕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사람한테 가장 절실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올라가야죠. 이 바로 위에 있는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그 사람을 아끼는 거지. 무턱대놓고 나는 고상한 이야기만 해대면 그건 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는 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중인 이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심오한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중인 이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중인 이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놓고 가장 심오한 이야기를 해대면 그 오히려 더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데 반대로 우리 그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 어떤 그 기업체 사장님이 회장님이 오셔서 박사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은 뭐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아주 배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교수란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 중에는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쉽게 말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알아듣게, 그 사람한테 알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쭉 읽어버리면 어려운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말은 사실은 안연이라든가 이런 그 급수가 높은 사람한테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으면요. 논어가 왜 이 대단한 책이냐 하면 모든 걸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논어를 읽으면요. 그래서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세상에 맞나 현실성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꼭 있습니다. 자기한테 와닿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금을 울린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 읽으면 자기한테 와닿는 말이 또 다른 것이 자기한테 또 와닿습니다. 그 다음 읽으면 또 다른 것이 와닿습니다. 자꾸 올라갈수록 와닿는 말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논어는 평생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선생도 말년에 돌아가시기 뭐 몇 해 전인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름에 뭐 몇 달인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왔는데 뭐 하고 왔냐? 그냥 논어 읽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논어 외우는 사람이 왜 읽냐 이거죠. 읽다 보면 외운다 하더라도요 심오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도 몇 마디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있다고요. 그게 알아집니다 또.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논어 강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다 알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에 들어갈 때마다 수정을 해가지고요. 그만큼 더 알아지니까 그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지고 수없이 수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논어 사신 분들한테 몹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정을 하게 되는 이런 게 공자의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거는 아랫사람을 무시했다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좀 쉬셨다가 이제 다시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